인천공항에 왔는데요. 튀르키예로 여행을 가는 날이거든요. 여행 가이드와 미팅이 있다고 하여 좀 빨리 왔는데 공항이 북적북적하네요. 이번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여유있게 갔다 오려고 했는데 여행 동선이 3,000k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으로 가기로 했는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패키지 여행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가이드의 스타일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함께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도 즐기면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고요. 등등 제약사항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에 대한 설레임도 있고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네요. 또 자유여행을 하다가 패키지 여행은 오랜만이라 낯설기도 합니다. 체크인도 하고 짐도 붙였으니 이제 편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항 한번 둘러볼까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국악기 소리가 나서 갔습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들어보시겠어요? 멋스러운 국악기 연주를 뒤로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나라 튀르키예. 세계 역사에 관심이 많아 오스만 제국에 관한 영상을 많이 본 터라 가보고 싶었던 나라죠. 특히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테오도시우스 성벽과 성 소피아 성당을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카파도키아에서는 멋진 열기구와 기암괴석을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이 인천공항만큼이나 커 보이네요. 준비되어진 버스에 타고 가이드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버스는 이스탄불을 향해 달리고 있고요. 함께 여행하는 분들은 아직 서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이스탄불 시내에 있는 식당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호텔로 가는 것으로 공식 일정은 마무리합니다.
밤에 호텔 앞 도로를 잠시 구경하고 들어가다가 맥주 한 잔 기울였어요. 이렇게 여행 첫날 밤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튿날 아침인데요.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간단히 하고 여유롭게 호텔 구경을 해봅니다. 오늘은 카파도키아를 항공편으로 가는 일정이 있는데 항공기 탑승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좀 늦게 출발한다는 반가운 소리를 들었지요. 오전 10시에 호텔을 출발해서 공항을 가는데 야, 하늘과 구름이 너무 이쁘네요. 어제 왔었던 이스탄불 공항을 또 왔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분들인데 아직도 서로 간에 제대로 인사할 기회가 없어 알지 못하는지라 대화가 없는 것 같네요. 카이세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카파도키아의 괴레메까지는 버스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쁜 모양의 구름과 넓은 소금 호수도 보입니다. 넓은 들판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괴레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사파리 옵션 투어를 했는데 지프에 4명씩 타고 멋진 풍경 앞에 내려주면 잠시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이동하는 방식이죠. 괴레메 지역은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비둘기 골짜기인데요. 많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살았던 수도사들이 비둘기를 길렀다고 해서 비둘기 골짜기라고 불러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오르타 히사로 성인데요. 천연 바위 형태로 예전엔 요새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슬람교의 탄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주해서 집을 지어 살았다고 하는 우치사르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돌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괴레메 지역의 기암괴석을 보면서 자연이 가장 멋진 예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자연 자체가 위대한 예술작품이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자연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함께 여행한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벨리댄스 공연 영상을 끝으로 여행 첫 편을 마칩니다. 열기구 투어를 영상에 담기 위해 새벽 일찍 호텔방을 나섰는데요. 어제 예약한 택시를 타고 선셋 포인트로 갈 예정이었는데 택시기사분이 열기구 파일럿이어서 운 좋게도 열기구 근처까지 가서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열기구를 가까이 가서 보니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클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열기구에 바람을 넣을 때와 화력 작업을 할 때 나는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열기구에 바람을 넣고 나서 화력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 풍선을 팽창시키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열기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륙 준비가 끝난 열기구는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정해진 이륙 순서는 없는 것 같았고요. 준비가 끝난 열기구 순서대로 이륙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열기구들이 파란 하늘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광경입니다. 영상에서만 봤었는데 직접 제가 이걸 보게 되다니 정말 벅차고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에 떠있는 열기구를 영상에 담기 위해서 기사님이 부지런히 택시를 몰아 드디어 선셋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 앞에서 유유히 날고 있는 열기구를 벅찬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170여 대의 열기구가 뜬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은 몇 대가 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기구의 착륙 지점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네요. 이때 열기구 파일럿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하는데 무사히 착륙하길 바랍니다. 괴뢰매의 기암괴석과 열기구의 어울림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열기구 투어를 하신 분들도 저와는 또 다른 아름답고 멋진 광경을 만끽하셨겠죠? 여기서 열기구 투어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열기구 투어는 선택관광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그 비용이 320유로, 우리 돈으로 약 4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일주일 전에 자유여행으로 와서 열기구 투어를 한 분들은 약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즉 패키지 여행에서 열기구 투어 가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구경을 마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는 열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상공에 떠 있는 열기구들도 많이 보이네요. 열기구마다 뜨는 시간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내려오는 시간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지 우리 가는 길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뭔가요? 와, 너무나 멋집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멋진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호텔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50유로의 택시를 왕복으로 예약했는데요. 기사분을 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점도 고맙고요. 다시 한번 기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호텔을 들어가다가 만난 강아지인데요. 너무 귀엽죠? 열기구 투어 구경을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터키석을 팔고 있는 보석 가게를 들른 후에 지하도시인 대림구유를 갔는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요. 그리고 천장도 낮고 그리고 어두워서 아래를 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곳은 로마 시대와 이슬람교 시대에는 종교 박해를 피해온 기독교인들이 머물렀고요. 그리고 최근 20세기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탄압을 피해서 숨어든 그리스인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하 20층까지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겨우 8층까지만 발굴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괴레메 지역에는 화이트밸리와 레드밸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위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레드밸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작은 그랜드 캐년 같지 않나요? 카펫을 파는 가게 구경과 점심을 먹고 이제 파샤바 계곡을 왔는데요. 요정의 굴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요, 버섯 모양을 한 바위들이 많은 계곡입니다. 화산 폭발로 쌓인 지층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버섯 모양으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만화영화 스머프의 마을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장사하시는 분의 작은 묘기를 한번 볼까요? 이곳 데브란트 계곡은 사막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인데요. 바위 모양들이 독특해서 이 모습을 보러 전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곳 카파도키아에서 약 600km 떨어진
이 나라 최고의 휴양지라고 얘기하는 안탈리아로 가는 날인데요. 아침을 일찍 먹고 7시 반에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버스로 7, 8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달린 지 2, 3시간 후에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또 달리다 점심 먹고 휴게소에서 쉬고 또 달리고 또 쉬고 이러면서 안탈리아 시내로 들어온 것 같네요. 버스에서 내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잠시 보고선 시내를 걸어갔습니다. 이곳 안탈리아는 지중해를 품고 있어서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따뜻한 데다가요, 근처에 고대 유적지가 많아서 이 나라의 주요 관광 휴양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인 코냐르트 해변은 도시에서 접근성도 좋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사랑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저희들도 이곳 해변을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탈리아 시내와 시장을 구경하면서 사실 어디 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가이드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가이드가 걸음을 멈춘 곳은 하드리아누스의 문 앞이었는데요. 이곳은 이곳을 방문한 하드리아누스를 기념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3개의 아치로 된 대리석 대문이 멋지더라고요. 안탈리아의 구시가지인 칼레이치는 이 하드리아누스 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좁은 골목이 촘촘히 연결된 구시가지는 옛 건물을 보존해 과거의 느낌을 간직하면서도 기념품점이나 레스토랑, 카페 등의 공간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구시가지를 간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된 도시인 만큼 남아있는 삶의 흔적을 엿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골목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로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 카페 등으로 많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걷다가 예쁜 건물이나 거리가 보이면 잠깐 멈춰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좀 늦어지면 동료들을 놓칠까봐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것 같네요. 구시가지 골목길을 한참 걷다가 보이는 숲속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공원 전망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랗고 시원한 지중해가 보입니다.
옆에 보이는 안탈리아 프라이빗 비치는 늘 유럽 관광객으로 북적댄다고 하는데요. 특히 러시아 국민들이 많이들 온다고 하네요. 유람선 옵션 투어를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과 함께 했던 카페인데요.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던 카페 사장님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잘 계시겠지요? 이 나라 최대의 휴양지라고 알려진 안탈리아에 온다고 해서 저는 사실 내심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멋진 해변에서 지중해 바다를 보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시가지 골목만 보다가 끝난 여행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호텔로 가는데요.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그런지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를 지나 버스가 한참 달리는 것을 보니 외곽에 있는 호텔인가 봅니다.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빨리 시작했는데요. 7시에 아침을 먹고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영양제를 파는 상점을 들러서 케이블카를 타러 올림푸스 산에 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무대인 지중해 문화권에는 올림푸스 지명을 가진 산이 여러 나라에 있는데요. 서로 자기 나라에 있는 산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진짜 올림푸스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올림푸스 산인 타흐탈르 산인데요. 튀르키예에서 주장하는 올림푸스 산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2366m 높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에서는 옵션 투어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케이블카를 타러 갔고요.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친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분들은 멋진 경치를 보셨겠죠? 가이드님이 공유해주신 올림푸스 산에서 그네 타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꾸로. 야, 재밌겠냐? 같이 가지라고 따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파무칼레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휴게소를 들렀는데요. 그곳에서 카이막과 빵을 주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말한 천상의 맛까지는 아니었지만 TV에서 봤던 하늘빛깔 웅덩이가 층층이 쌓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때쯤 저 멀리에 파무칼레가 보이네요.
이곳 파묵칼레는 1988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 말로 파묵은 목화이고 칼레는 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얀 석회암 바위들이 마치 수많은 목화가 만개한 것처럼 장엄하게 우뚝 서 있어서 목화의 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도 신발을 벗고 걸어봤는데 좀 미끄럽더라고요. 탄산칼슘이 많이 포함된 따뜻한 지하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서 물에 포함되어 있던 석회 성분이 바닥에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북적이는 관광객들과 함께 파묵칼레는 아름다운 색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묵칼레의 파란 하늘 아래에서 에메랄드 빛깔의 물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곳은 파묵칼레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인데요. 성스러운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천물이 치유력이 있다고 널리 알려지면서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클레오파트라도 방문했었다고 하네요. 히에라폴리스는 오랫동안 그 지속적인 번영을 누려왔었는데요. 1354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887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견을 해서 지금까지 발굴 및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트를 타고 유적지를 관람하는 옵션 투어로 다녔는데요. 이날 엄청 무더웠습니다. 그나마 카트를 타서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개선문과 그 옆에 줄지어 있는 건물들은 기둥만 남아있네요. 폐허가 된 유적지를 보니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히에라폴리스에는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과 신전 그리고 공동묘지 등의 귀중한 문화유적이 남아있는데요. 1200개의 무덤이 남아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이곳 원형극장은 거의 완전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는데요. 약 2만 명을 수용한다고 하니 전성기 때 로마 인구가 꽤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방문했었다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수영을 하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적지 탐방 옵션 투어를 신청한 분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위였거든요. 그래서 유적지 탐방 옵션 투어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허가 된 유적지를 돌아다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오래된 유적이 손실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는 길에 눈처럼 하얀 파묵칼레가 얼굴을 쏙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다음에 또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6일째인데요. 오늘은 면직물과 가죽제품 가게에서 쇼핑을 마치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보러 에페소로 갑니다. 에페소는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인데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요충지로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유적을 인정받아서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에페소 유적지에 대한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유적을 보러 나섰는데요. 기둥만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이제 도착한 곳은 작은 원형극장인데요. 이곳은 1,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음악회나 시 낭송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저기 보이는 곳이 당시에 시의 그 공회당터였다고 하네요. 모든 기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소 한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곳도 있어서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나이키 신발 브랜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상도 보이고요. 돌에 광고를 했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구름 무늬 모양의 원형 기둥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오니아 건축 양식의 기둥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부유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고급 주택터라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옆에 있었던 목욕탕의 물을 활용해서 수세식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쿠레테스 거리인데요. 이곳은 셀수스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번화가 거리로 예전엔 상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멋진 건물은 하두리아누스 황제와 아르테메스 여신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 하두리아누스 신전입니다. 부서질 듯하게 보이는 오래된 유적도 많은데요. 현재도 발굴과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복원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대략 100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에페소 유적 가운데 가장 멋스러운 건물로 꼽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의 전성기 때에는 12,000권의 장서를 보관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여기 원형극장도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여기에 25,000명을 소용할 수 있었다고 하니 그 당시 인구수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곳에서 연극이나 공연 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 시절에는 검투사들이 맹수와 싸우는 장소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각 유적마다 아름다운 문양을 갖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멋스러움까지 나타내는 석공의 장인 손길에 감탄하며 여행을 마칩니다. 밤에 맥주를 사러 호텔 옆에 있는 마트에 갔었는데요. 이것도 밤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네요. 여행 7일째인데요. 오늘은 에페소를 떠나 이스탄불로 돌아갑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은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시가지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궁전을 구경할 계획인데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점심을 먹은 집인데요. 너무 더워서 식사를 빨리 하고 나와서 골목길을 구경했습니다. 술탄 아흐옙 광장인데요. 이곳은 과거에 로마 시민들이 열광했던 전차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13세기에 십자군의 침입 등으로 인해 유적 대부분이 파괴되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에는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새겨져 있고요. 받침대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수행원들이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세 마리의 뱀이 서로 몸을 비비꼬면서 올라가는 모습인 셀펜타인 기둥인데요.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인을 무찌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병사에게 빼앗은 청동무기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체슈메라고 하는 게르만 분수대인데요. 이것은 독일의 비렐름 2세가 오스만 제국을 방문할 때 기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엔탈 특급 열차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톱카프 궁전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살았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궁전의 정문인 경희의 문인데요. 이곳을 지날 때는 술탄 이외의 사람들은 말에서 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디완이라고 불리우는 중정인데요. 이곳에서는 술탄이 신하들과 주요 업무를 관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돌기둥들은요, 로마 시대 건축물을 그대로 뜯어와서 재활용했다고 하네요. 이슬람 궁전을 보면 바깥에서 볼 때는 소박해 보이는데요.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화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문이라 불리는 이곳은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외국 사신과 회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세 번째 정원에는 아흐메드 3세의 도서관과 보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보물관이 있는데요. 보물관을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어부가 주워서 숟가락 3개와 바꾸었다는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인데요. 이것은 49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시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고 해서 갔었는데요.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진짜 모세의 지팡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정원인데요. 이곳 정자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보며 토카프 궁전 구경을 마칩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시내를 잠시 돌아다녔는데요. 트램이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스탄불에서는 트램이 대중교통으로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길거리에는 군밤과 옥수수 그리고 빵,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디저트인 루쿰과 바클라바를 사러 가게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트램이 자주 다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전차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팝콘을 만드는 신기한 구경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Ne kadar sürer diyor? Ortalama 1 dakika sürmez bir tane. He said maybe 1 minute, maybe shorter. 1 minute? Oh, so fast. Look at this Wow. story. Are you ready? Wow. Maşallah İngilizce de şakır şakır ha. Estağfurullah, sağ ol. He's gonna be playing this in Korea? Korea. Yes. Are you Oh, online wow, or just taking wow. with you? No, just taking with you. 시원하게 하네 이거. 야 이거 진짜 원민이시네 원민이. Evet. Wow. Arıyor Osmanlı Mısır'ı burada Osmanlı. Nenelere, dedelere, bebelere, 어, 이런 방법으로 팝콘을 만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궁전 구경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요. 이스탄불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도시일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에페소에서 비행기로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바로 궁전 관람을 하는 등 일정이 좀 힘들었던, 피곤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친 우리들을 실은 버스는 달리고 달려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여행 8번째 날을 시작했는데요. 근처에 모스크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은 그랜드 바자르와 성 소피아 성당, 블루 모스크를 보게 될 일정이 있어서 기대가 좀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인 그랜드 바자르 앞인데요. 처음에 이곳은 실크 무역상들이 물건을 팔면서 낙타와 함께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무역을 중개하면서 상인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들의 묵을 숙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숙소에는 상인들을 위한 사원과 목욕탕, 그리고 말과 낙타를 위한 우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랜드 바자르 안에는 약 4천여 개의 가게와 60개 정도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가게에서는 주로 보석과 카펫, 그리고 가죽, 튀르키예의 디저트인 딜라이트 등의 상품을 파는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레스토랑도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시장에서 튀르키예의 전통차인 차이를 배달하는 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관광객들에게 길도 안내해주고 차도 배달하는 모습이 굉장히 분주해 보였습니다. 시장 안은 좁은 길이 많고,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번호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매장들이 번호로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가셔서 혹시라도 길을 잃게 되면 가게 상인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길을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랜드 바자르 구경을 실컷 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던 장소로 갑니다. 그랜드 바자르 구경을 마치고 이제 블루 모스크를 보러 갑니다. 술탄 아흐메트 사원은 3천여 개의 모스크가 있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것은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의 우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성 소피아 성당의 양식을 모방해서 발전시킨 회교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 내부의 벽과 기둥이 온통 푸른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화려한 푸른색 타일 덕분에 블루 모스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고요. 현재는 원래 명칭인 술탄 아흐메트 1세 사원이라는 말보다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지요. 조그만 창문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튀르키예를 여행하다 보면 가끔씩 기도를 알리는 그 아잔이라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일생에 한 번쯤은 그 메카에 대한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데, 블루 모스크는 성지 순례의 출발지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술탄들은 중요한 종교적 선언 시에 이 사원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블루 모스크 구경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요. 이곳에 들어올 때는 이곳이 사원이므로 남자는 긴 바지를 입어야 하고요. 여자는 머리에 히잡을 둘러야 하지만 스카프나 머플러로 머리를 감싸 두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루 모스크는 6개의 높은 첨탑과 여러 개의 모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최고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6개 첨탑은 이슬람교도가 지키는 1일 5회의 기도와 술탄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블루 모스크 구경을 마치고 나와서 파란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쉬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보이는 성 소피아 성당을 구경하러 들어갑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지요. 6세기의 기독교 대성당으로 완공되어서 15세기의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비잔틴 문화예술의 정수 같은 건축물입니다. 한때 박물관으로 개방되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2020년 7월에 다시 모스크로 그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내부 규모가 엄청 크고 무지 아름다운 성당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서예 원판이 보이네요. 성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면서 성당 주위에 첨탑을 세우고 그리고 내부의 모자이크화를 회벽과 코란의 문자들로 다 덮어버렸는데요. 내부를 관람하다 보면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장의 원형돔 모양이 무지 멋지지요? 조명을 지탱하고 있는 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조명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당 가운데에는 어떠한 기둥도 없이 돔으로 실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건축 기술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당 구경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 소피아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를 보고서 성당 구경을 마칩니다. 블루 모스크와 성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튀르키예의 젊음이 숨쉬고 있다는
신시가지 구경을 하러 갑니다. 이번 여행에서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 테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해저를 갖추고 있고 삼중의 벽으로 콘스탄티노플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동로마 제국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던 성벽이었죠. 어느 누구도 이 성벽을 넘을 수 없었는데 1453년에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성의 해자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이스탄불 신시가지의 중심인 탁심 광장을 거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옵션 투어의 하나인 이스탄불 야경 투어를 하기 위해 이제 트램을 타러 갑니다. 신시가지의 번화가인 이스티클랄 거리를 가기 위해서 트램을 탔는데요. 와,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투르크 군대가 전쟁터에서 돌진하던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거리를 구경했는데요. 이 신시가지에는 서점과 갤러리, 그리고 영화관, 카페 등 젊음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드럼스틱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다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하나 건졌습니다. (60m가) 넘는 갈라타탑 꼭대기에서는 골든홀과 보스포러스 해협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은 요새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여행으로 왔다면 저도 여기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셨을 텐데 아쉽네요. 가이드님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준 집입니다.
골든혼에 세운 약 500m 길이의 갈라타 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참 이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갈라타 다리 아래에 있는 가게에서 가이드님이 시원한 맥주와 고등어 케밥을 사주셨는데요. 고등어 케밥은 너무 비려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스탄불의 야경이 참으로 아름답네요. 튀르키예의 마지막 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 마지막 날인데요. 아침 식사를 하고 선물 가게를 들른 후에 배를 타러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갑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해협인데요. 길이는 약 30km이고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750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해협은 오랫동안 군사적인 요충지로 알려져 왔고요. 그리고 해협의 항공권을 둘러싼 해협 문제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었죠.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돌마바흐체 궁전을 보러 갑니다. 오스만 제국 후기에 술탄이 살았던 돌마바흐체 궁전을 가고 있는데요. 이 돌마바흐체라는 이름은 튀르키예 말로 뜰로 가득 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닮은 화려한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원래 목조 건물이었는데요.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복구할 때에 잘 다듬어진 대리석을 사용하여 유럽 스타일을 본따 지었다고 합니다. 지상 2층인 본관 건물은 접견실과 그 술탄과 그의 가족들의 공간, 그리고 연회장 등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특히 건물 내부의 장식 중에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내 촬영이 안 돼서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궁전의 문이 참 아름답죠. 돌마바흐체 궁전 구경을 끝으로 튀르키예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은 인천공항만큼이나 꽤 넓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름 휴가철이라 그런지 관광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패키지 여행이었는데요. 함께 한 분들이 너무 좋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함께 여행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공기의 이착륙 모습을 끝으로 영상을 모두 마칩니다. 우리가 해외 패키지 여행을 할 때 여행 일정과 선택 관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선택 관광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어떤 것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선택 관광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림으로써 튀르키예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 선택 관광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행 일정은 그림에서 보듯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이스탄불에 내려 1박을 하고요. 그리고 카파도키아와 안탈리아, 파무칼레, 에페소를 거쳐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9박 10일의 일정입니다. 이스탄불에서 파무칼레로 가는 날과 에페소에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날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선택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부 9가지의 선택 관광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하게 되면은 여행비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비싸긴 하지만 카파도키아 열기구는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하느라 타보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카파도키아에서의 지프 투어와 파무칼레에서의 카트 투어는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 관광을 신청하지 않으면 걸어서 다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의 야경 투어는 야경 투어라기보다는 이스탄불에서 자유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시내를 구경하면서 함께한 여행자들과 맥주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옵션 투어를 추천합니다. 그 외의 옵션 투어는 여행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핑은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 차례 하는데요. 각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입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튀르키예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카이막과 아이스크림을 한 번쯤 먹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시면은 체리를 무지 많이 팔고 있으니까 체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꿀과 로쿰 그리고 바클라바는 선물용으로 사서 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술을 파는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술을 준비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고추장과 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갈 경우에는 양상과 손 선풍기를 반드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